네, 반갑습니다. 양봉 생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김병진입니다. 아직 기계 조작이 서툴다 보니까 제 화면은 비치지 않지만은 제 노트북에서 이렇게 우리 쇼핑몰 밴드를 띄우고 있는데 이 서로 호환이 잘 안 되네요. 아직 제 노트북에는 라이브 방송 시작했지만 아직 뜨질 않네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신동일 쌤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김숙희 선생님, 신득기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멀리 계신 권세용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원래 이 양봉인들의 이 작황이 굉장히 이렇게 어, 흉작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어, 원래의 어떤 그 작황이 왜 부진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객관화시켜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농가가 좀 더 많은 수익을, 다시 말해서 좀 더 많은 꿀도 뜨고 또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수능 시험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학업 차질이 많이 빚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수능 시험의 시험 난이도를 좀 하향 조정해서 재학생들이 재수생이나 기타 뭐 삼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곧 M수생이라고 하는데 그들 재수생들에 비해서 좀 피해를 적게 받기 위해서 좀 문제 수준 조정을 통해서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는 어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중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상대적으로 향상되고 반면에 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성적이 정체 현상을 빚어서 상위권 학생들이 어,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끄집어낸 이유가 원래 같은 최악의 흉작 상황에서 흉작 상황을 이 수능 시험과도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흉작 상황을 가령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원래 같은 상황에서는 대군을 사육하는 사양꿀 생산 농가라든지 그리고 또 고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농가라든지 또 이렇게 대규모의 중봉을 길러서 판매하는 농가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특수화되긴 했지만 기능화된 로얄 젤리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연 꽃꿀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중소규모의 꿀벌 농가는 그 타격이 엄청났죠, 상대적으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정책 지원, 피해 보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현실 상황에서 우리 양봉인들을 대변하는 협회라든지 그리고 또
각종 단체들에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별 농가들이 사실은 어떤 결집된 힘을 앞으로 모아 나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어떤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개별 농가들도 다시 말해서 한 분 한 분의 양봉인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컨대 꿀벌을 사육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좀 더 고급화된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또 수입을 다변화한다든지 그래서 경영을 개선해 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리고 또 똑같은 훈수에 채밀구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양봉을 하려면은 그리고 또 이 보다 많은 어떤 그런 이 아카시구를 채밀하기 위해서는 예측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산 온도를 계산해서 언제쯤 아카시꽃이 피는지 또 거기에 맞추어서 첼미군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뭐 어떤 그런 식의 말씀을 제가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 기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유컨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맹자에 보면은 진심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면앙배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한자가 나와가지고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눈동냥한다, 귀동냥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익혀두시면은 뭐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 수라는 것이 이 수라는 글자가 빛이 난다, 윤기가 난다라는 말입니다. 면자는 다들 아시죠? 난면자입니다. 그리고 앙자는 가득 찬다라는 말이고요. 등배자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고 등에 등을 바라보면은 중한 덕이 흘러 넘친다, 가득 찬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공부가 차고 넘쳐서 몸에 이렇게 체득이 되게 되면은 절로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리고 또 등에는 아주 중후했던 그런 덕이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양봉 기술이라는 것도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것이 꿀벌이 어떤 그런 관점에서 꿀벌의 입장에서 꿀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절로 그 꿀벌의 생태에 따라서 조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면은 꿀벌을 위해서 어떤 내검을 하고 조처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꿀벌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왜 이러한 최악의 작황 부진의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아카시 개화시기의 측면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유밀기의 기온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밀기의 강수량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아카시 개화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아카시 꽃의 개화 시기를 예측할 때 적산 온도, 사흘 적자, 산자는
셈한다라는 뜻의 세말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적산 온도를 계산해서 언제쯤 그 채밀지에 그 아카시꽃이 피어나는지 필 것인지 그것을 미리 예측하면은 아카시 채밀군을 꾸릴 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적산 온도를 계산할 때 1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880도씩 880도 1월 1일부터 하루의 평균 기온, 다시 말해서 그 밤 기온과 한낮의 기온,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이렇게 2로 나누면은 평균 기온이 나오겠죠. 그 기온을 하루하루 이렇게 더해 나가다가 880도가 되는 그 날짜를 계산하면은 그 아카시꽃이 만개가 시작되는 그 날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적산 온도를 계산할 때 우리가 계상군을 꾸리고 그리고 또 그 아카시 채밀군을 최종적으로 조직을 해 나갈 때, 다시 말해서 청명에서 고급 무렵에 일정한 시기가 됐을 때 짬을 내서 적산 온도를 계산해서 내가 언제쯤 아카시 채밀지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내 지역에 언제쯤 아카시 꽃이 필 것인지, 이것을 가늠해서 그 채밀군을 꾸리면은 좀 더 강군을 가지고 아카시 꿀을 뜰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그 개화 시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원인 분석을 해봤었고요. 두 번째, 오늘은 거기에 이어가지고 유밀기 기온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카시의 개화 시기는 사실 그 이전에 폐기 전까지의 온도가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적산 온도라는 것도 그래서 놓은 것이죠. 계산을 할 때. 근데 이 우리가 아카시가 원래 아카시 꽃이 피었을 때 기온이 어떤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또 이 기온이 어떤 원래의 어떤 그런 형작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의 이 기온을 한번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년도 2019년이죠. 작년도에 그 5월달 아카시 꽃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해서 지게 되는 아카시 유밀기에 평균 기온이 대략 19도 정도 되었습니다. (5월달) 평균 기온이 19도 가량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에는 대략 한 18.5도, 한 0.5도 차이가 났어요. 작년보다는 0.5도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최저 기온, 실제 이 평균 기온도 중요하지만은 평균 최저 기온과 평균 최고 기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최저 기온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1.6도라고 합니다. 11.6도. 그리고 한낮의 온도 가장 높았던 평균 최고 기온은 26.5도였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작년도의 평균 기온은 대략 한 19도 정도가 됐고요. 평균 최저 기온은 11.6도. 그리고 최고 기온은 26.5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금년도 2020년이죠. 올해에는 평균 기온이 평균 기온이 18.5도, 그리고 평균 최저 기온 평균 최저 기온은 13.7도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최고 기온은 23.5도였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올해 평균 기온은 대략 18.5도, 그리고 평균 최저 기온은 13.7도, 그리고 평균 최고 기온 한낮의 평균 온도는 23.5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과 올해의 온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아마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온도를 비교해 보면은 대략 평균 온도는 매물을 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결과치가 나왔을 겁니다. 몇 도죠? 예, 0.5도씨. 0.5도씨가 하락했습니다. 떨어졌죠. 그리고 이 평균 최저 기온은 밤의 평균 온도는 대략 2.1도씨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밤의 온도가 다른 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카시꽃의 경우에는 대략 한 10도씨 정도 이상 되면은 유밀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우리가 이 아카시 유밀기가 되었을 때에는 밤의 온도가 대략 한 15에서 16도 정도 유지해주면은 많은 꿀이 유밀돼서 아침 일찍부터 벌들이 채집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뒤에 또 다른 수치하고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은 올해 실제적인 유밀량은 작년보다도 결코 적진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평균 기온도 이렇게 떨어졌고, 그리고 또 평균 최고 기온도 최고 기온 같은 경우는 대략 3도씨 정도가 하락했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온도 차이, 평균 기온과 평균 최고 기온, 그리고 또 평균 최저 기온의 그 미묘한 변수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수분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물론 여느 해에 비해서는 이렇게 수확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이었죠.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선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온과 유밀량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세부적인 공략 방법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름의 대책을 세운다면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략은,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성과는 분명히 거둘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개화 시기의 어떤 그런 불리함, 그리고 또 오늘 지금까지 다루었던 온도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평소와 같은, 평년과 같은 수준의 군세라든지 또 평년과 비슷한 방식의 채밀군 구성, 또 채밀군의 관리, 그리고 또 평년과 비슷한 방식의 이동 경로, 이동 시점, 채밀 방법, 이런 부분들을 고집했다면 수확량이 여느 해에 비해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좀 더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폭망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호수를 양봉인 스스로가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유별기의 기온 분석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유별기의 강수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유밀기 때 내리는 비는 사실 양봉인에게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채밀량이 급감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 있었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5월 한 달 동안 내린 그 강수일이 또는 뭐 강우일이 총 3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비의 양도 평균 0.8mm에 불과했어요. 강수일이 총 3일에 전체 한 24~25mm 정도 내렸으니까 0.8mm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원래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내린 비가 제일 적었던 날수가 9일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평균으로 따지면 대략 한 9일 정도 비가 내렸어요. 곧 한 달에 3분의 1 정도가 비가 내렸죠. 가장 중요한 시점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의 양도 일평균 7.7mm가 내렸습니다. 작년에는 0.8mm 3일치죠. 올해는 9일치에 평균 7.7mm, 그리고 7, 9, 63 하면은 대략 한 70mm 정도의 한 달 강수량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벌들이 제대로 이렇게 채집 활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채밀하는 꿀도 그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도와 올해의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날씨와 또 이 생산량과의 어떤 그런 차이점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강수가 비가 내린 날짜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에는 4월 말에, 특히 4월 그 3주 차에 접어들면서 꽃샘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꽃대가 성장을 하다가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개화가 아주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덕분에 이 꿀 생산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 뭐 하늘만 탓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한 틈새 전략을 사실은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기술을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 걸음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울하고 또 슬픈 어떤 그런 또 기억하기 싫은 원래의 상황이었지만은 환경이 기후가 대체로 어떠한 영향을 꽃의 개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나쁜 영향을 미쳤기에 이러한 작황부진으로 이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작황부진의 원인으로 이 작황부진의 원인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큰 틀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사실은 올해와 같은 작황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4월의 저온 현상입니다. 4월의 저온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4월의 저온 현상이 왜 아카시 꿀의 채밀과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흉작과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카시 꽃을 뜨기 위해서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이 아카시 꽃을 알아야지만이 보다 아카시 꿀을 많이 채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나름의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의 저온 현상이 아카시 꽃의 개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카시 꽃의 개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4월달입니다. 물론 그 이전 기간 동안의 어떤 그런 기후도 꽃의 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은, 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4월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채밀군을 구성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 시기가 되면은 꼭 아카시 꽃을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청명입니다. 청명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4월 5일경이라 그랬죠. 4월 5일. 그래서 이 청명 무렵이 되면은 아카시 나무의 가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잎눈과 꽃눈이 생성되는 시기가 이 청명입니다. 잎눈과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가 청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꽃눈의 경우에는 어떻게 찾느냐면은 가지를 쭉 길어보면은 마치 솔잎이라 하면 되겠죠. 솔잎을 이렇게 한 열댓 개를 딱 그렇게 손으로 잡고 모아놓은 것처럼 까칠까칠하게 끝부분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파랗게요. 그게 이제 아카시 나무의 꽃눈의 특징인데, 이 청명 무렵에 잎눈과 함께 꽃눈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 무렵이 되면 이제 꽃눈이 이제 성장을 하죠. 고구 무렵이 되면은 비로소 아카시 꽃을 피우게 되는 꽃대가 길쭉하게, 짧게는 한 1cm 내외에서 길게는 한 3cm, 3.5cm까지도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렇게 관찰력이 좀 이렇게 뛰어나지 못한 분들도 그 잎들 사이에서 꽃대를 조금만 주의 있게 살펴본다면은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꽃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또 조음의 시간이 되면은 이 꽃대가 성장을 합니다. 이 꽃대가 이제 길이가 쭉쭉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나다가 4월 말 5월 초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꽃눈으로 분화가 됩니다.
꽃눈을 피울 수 있는 줄기가 펼쳐져 나가죠. 그래서 왜 우리 포도송이를 보면은 포도 알맹이가 달리기 위해서 그 꼭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갈래가 나누어져 가지고 거기 포도 열매가 열리죠. 아가지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대가 이제 꽃눈 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지가 쭉쭉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마다 끝 부분마다 꽃송이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분화에 의해서 이 분화에 의해서 꽃송이가 피어나게 되는데 그 피어나는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하는 초기 단계 1단계가 보리쌀 단계라고 그러죠. 그 보리쌀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마치 바람이 속 들어가는 것처럼 보폼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을 이제 여자들 신는 버선처럼 생겼다 해서 버선발 단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아주 둥그스름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티밥 단계라고 합니다. 그 옥수수 알갱이를 탁 튀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그걸 티밥 단계라고 그러고 그 티밥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활짝 피어나서 비로소 만개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만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대략 한 4, 5일 지나면은 누렇게 색깔이 황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꽃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낙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시기 때 다시 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운 무렵에 그 전국적인 평균 기온이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한 3도 정도가 떨어졌어요. 3도 정도가. 그리고 낮 최고 기온도 밤 기온은 한 3도 정도 떨어졌는데 한낮의 온도도 한 15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었죠. 그 꽃샘 추위의 영향이 4월 말에 아주 강하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4월 셋째 주에 전국 평균 가장 평균 밤의 온도가 한 3도씨쯤 됐고요. 평균 최고 기온은 한 15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4월달 그 무렵쯤 해서라도 이렇게 뒤늦게라도 온도가 뒷받침이 되었다면은 원래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오진 않았겠지만은 4월 마지막 주, 4월 넷째 주가 되면서 이 평균 최저 기온이 작년에 비해서 더 떨어졌어요. 한 4도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이 나온 거 보니까 원래 그 4월 마지막 주에 평균 기온이 5.1도더라고요. 5.1도. 그 작년에는 무려 9도가 넘었는데 원래는 5.1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꽃대가 생성돼 가지고 성장하는데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고, 그렇다 보니까 꽃대의 발육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꽃눈으로 분화하는 것도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었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아카시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한 지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예 꽃눈이 져버리는 그와 같은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꽃눈의 숫자가 꽃송이의 꽃눈의 숫자도 작년에 한 60%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모든 나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꿀이 분비되는 유밀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작황부진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4월달도 이와 같은 나쁜 어떤 저온 현상이 악영향을 끼쳤는데, 우리 채밀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는 5월, 이 5월은
이 저온 현상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우량 무려 작년에 3배가 넘는 강우일만 해도 3배, 강수량은 9배가 넘는 그런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저온 현상 또 이 한낮의 온도가 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낮의 온도가 20도씨 이하면은 저온 현상이 빚어진다. 저온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20도 이하의 그 일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지 5월 유밀기의 저온 현상과 이 강우량을 제가 1차지, 2차지, 3차지별로 이제 조사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5월 달에 그 저온 현상과 이 강우 때문에, 비 때문에 그 원래 이제 수확량이 급감했다고 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 1차지 1차지는 주로 이제 그 1차지의 그 개화 기간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한 5월 8일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1차지에서는 5월 8일에서 5월 9일 5월 8일과 9일 전국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5월 8일과 9일은 이제 만개 초기에 해당하는 날짜죠. 그래서 만개 초기에 이틀 동안이나 계속 비가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낮의 온도가 15도밖에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저온 현상, 강우에다 저온 피해까지 입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1차지 상당수의 많은 이동체험이라는 농가에서 꿀을 떠러 갔다가 봉분만 상실하고 망실되고 꿀은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급기야 어떤 그 일부 농가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식량을 급이해야 되는 사양액을 급이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행보가 빠른 어떤 그런 농가 그 양봉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래는 형작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봉장으로 돌아가서 분봉을 시작하는 분들도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지. 이 2차지는 대략 한 16일부터 22일 정도까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개 초기라고 할 수 있는 5월 15일, 16일, 5월 15일과 16일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강수량이 한 18mm쯤 됐어요. 18mm. 그리고 17일날 하루 잠시 기었다가 18일과 19일 또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전국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평균 기온도 15.4도밖에 안 됐어요. 평균 기온도 15.4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야말로 극심한 저온 현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2차지에서 제대로 꿀을 떨지 못하고 참 큰 피해만 안고 돌아서야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농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농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아카시 꿀은 뭐 예약받은 것도 있고 꿀은 또 이렇게 채미를 해야지만이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봉분을 추스려 가지고 3차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고중양봉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3차지 같은 경우에는 올 경우 5월 23일에서 한 30일 정도로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슬프게도 5월 23일, 24일 양일 간에 남부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남부 지역은 벌써 아카시가 다 져버렸죠. 그 남부 지역은 비가 오지 않고 오히려 중부와 북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참 이 엎어진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지 못했어요. 한 19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저온 현상에 그야말로 그 아카시구를 뜨기 위해서 이동을 했다가 아예 체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큰 어떤 손실만 떠안고 아카시구를 체멸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그런 농가가 속출했죠. 그 심지어 양봉농협에서도 아카시꿀 이렇게 수집을 위해 가지고 수매를 위해서 각 지역에 이렇게 파견을 하게 되는데 3차지는 아예 이틀 만에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3차지를 밀어넣으라 하는 고중양봉의 경우에는 아예 아카시꿀은 맛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5월 유밀기의 비는 아카시꿀의 수확량 감소의 최대 원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달과 5월달은 늘 일기예보를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동하시는 이동 양봉 농가들은 정말 이 이동과 채밀지로 이렇게 이동해 들어가거나 넣을 때 신중한 선택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과감한 어떤 그런 결정이 따라야 됩니다. 뒤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카시 유밀기 때 양봉 농가에게는 이 하루라는 시간이 매우 하루라는 시간의 경제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봉군의 숫자가 채밀군의 숫자가 이제 100군 이상 된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최소 한두 드럼은 예사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수확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아카시 채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신중한 선택과 그리고 또 세심한 어떤 그런 관찰을 통해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유밀기의 강우와 저온 현상이 작황부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꿀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작황부진에만 그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양봉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산의 수단인 꿀벌이죠. 채밀군, 우리가 이제 꿀을 뜨러 가니까 채밀군으로 합시다. 이 채밀군의 피해 어마어마하죠.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부 안동에서 이렇게 범퍼를 키워서 이제 경부 울진으로 저한테는 그게 이제 울진이 1차지 택인데 울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하고 대략 한 이틀 정도 만에 거의 이렇게 한 석장벌 정도가 빠져버렸어요. 석장벌 정도가. 그래서 그 상태로 꿀을 뜬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꿀 때면 꿀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윤밀기의 BP에는 단순히 소화기의 부진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체밀군에도 막대한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막대한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체밀기의 강우는 소화가는 꿀이 넥타 수준의 주스 수준의 물꿀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체밀군을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 비를 만난다, 또 아니면 어떤 저온 현상에 시달린다라고 하면은 체밀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다시 말해서 역봉이 대거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생산되는 꿀의 양이 줄어들 뿐더러 물꿀이 생산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우리가 입게 되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양봉 산업 기반이 이렇게 붕괴될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막대한 어떤 그런 자연의 위기 속에서 과연 이것을 인력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 양봉인의 어떤 그런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틈새 전술은 없느냐? 그 틈새 전술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흔히 하는 말로 안 그럽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모르면 당하지만은 알면은 또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이 살만 내어주지 뼈까지는 끊기지 않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인에게 정보라든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제적인 가치, 돈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이 어떤 대처 방안과 해결 방안을,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사항들, 스키마라고 하죠. 이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카시 꽃이 개화를 해서 그 개화의 단계로 보리쌀과 버선발과 그리고 또 티밥, 만개, 황변, 낙화, 이런 식의 어떤 순서로 이 개화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카시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꽃송이 하나하나가 아주 어긋나게 예쁘게, 그리고 또 아주 소담스럽게 이렇게 매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꽃송이 하나하나마다 그 꽃잎이 싹 열리면서 암술과 수술이 드러나죠. 거기에서 이제 꿀샘으로 이렇게 꿀벌이 침을 박아서 침이라기보다는 혀를 집어 넣어 가지고 꿀을 빨게 됩니다. 이왕 꿀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은, 꿀벌의 경우에는 꿀을 먹는 방법이 물꿀이 들어왔을 때와 진꿀이 들어왔을 때 빨아먹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물꿀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꿀벌의 혀를 자세히 돋보기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혀에 보면은 그 표면에
아주 이 강한 빳빳한 털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그 털이 움직여요. 그런데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혀를 이제 그 샘에다가 꽃샘에다가 꿀샘에다가 찔러 이어놓고 마치 왜 그 빨아들이듯이 주사기로 이렇게 쭉 빨아들듯이 계속해서 흡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꿀을 채취하죠. 근데 진꿀이 들어오게 되면은 혀에 나 있는 그 아주 이 빳빳한 털을 안으로 이렇게 칩니다. 그 쳐서 꿀을, 왜냐면 빨아들였을 때 흡인력으로 그 꿀을 빨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침을 계속 그 털을 움직여 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꿀을 채집을 해서 물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꽃은 저녁 시간이 되면은 대략 한 7시 이후 시간이 되면은 서서히 꿀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비하는 양이 적지 않다, 많다 해서 펄을 유달했습니다. 그리고 꿀 밀자를 써가지고 유밀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꿀이 흐르는 양이라 해서 유밀양이라고 하는데, 그 주요 기관에서 양봉농협도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국가기관에서도 그 농진청에서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아카시 나무 가운데 대략 한 10년생에서 한 15년생 정도 되는 아카시 꿀을 가장 이렇게 많이 분비하는 유밀력이 많은 한 10년생에서 15년생 되는 아카시 나무에서 이 꽃꿀의 유밀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꽃송이 하나, 그 한 송이 안에도 무수한 꽃송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 꽃송이 한 개에서 분비되는 평균 분비량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평년의 경우 대략 한 2.20 UL쯤 된다 그래요. UL 하니까 이 단위가 상당히 낯설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비중을 이렇게 고려한 단위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요 UL은 밀리리터하고 비교해 보면은 요 밀리리터가 UL이 한 반쯤 돼요. 그래서 아마 1.10ml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년의 경우에 보통 꽃송이 하나가 쭉 이렇게 평균 내보면은 2.20 UL 정도를 유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 송이 안에서도 뭐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형제도 이렇게 키가 큰 그 애가 있는가 하면은 키가 작은 애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잘생긴 애가 있고 못생긴 애도 있고 그렇죠. 이 꽃송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송이 안에서도 꿀을 분비하는 양이 어떤 꽃송이는 좀 많이 분비할 수도 있고 어떤 꽃송이는 좀 적게 분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분비하는 그 꿀의 양은 1.02 UL 정도 분비한다 그래요. 그리고 최대로 분비하면은 3.38까지. 다시 한 번 더요. 최저 1.02 UL에서 최대 3.38 UL까지 분비해서 평균을 내면 대략 한 2.20 UL 정도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평년의 경우에 이래요. 자, 그런데 올해는 어떠했느냐? 중요한 건 올해죠.
어떨 것 같습니까? 원래는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적다고 생각하겠죠, 대부분. 왜냐하면 꿀이 뭐 연애보다도 작년보다도 뭐 반이 안 됐으니까, 수확량이 적었으니까 당연히 유밀량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올해는 대략 3.0에서 지역에 따라서 3.15 UL이 분비되었다고 합니다. 유밀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놀랍죠? 그래서 원래 그 전반적인 어떤 그런 작황 보진 속에서도 나름 선방을 했다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그래도 이 채밀군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경력이 있는 아주 노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확량은 줄어들었을는지는 몰라도, 크게 급감했을는지는 몰라도, 봉군 하나 둘 그 단위 생산량으로 봤을 때에는 예 그래도 다른 어떤 그런 양봉인들보다는, 양봉 농가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 그 이유가 이 분비량이 있습니다. 분비량에. 그래서 한 지역에 이렇게 채물군을 끌고 가서 꿀을 뜬다 하더라도 어떤 농가는 수확량이 형편없는데 어떤 농가는 그래도 그보다는 많이, 경우에 따라서는 2배, 3배, 4배까지도 이런 흉작을 경험하는 해에는 많이 뜨는 어떤 그런 양봉인과 적게 뜨는 양봉인의 채밀량을 비교해 보면은 실제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4배 이상. 그래서 이 경험과 실력이라는 것이 결코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좀 쉬다가 다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한 10분쯤 끌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